안녕하세요. 저는 더몽의 나윤도이고요. 오늘 청년을 위한 주거 꿀팁 세미나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봤어요. 먼저 제 소개 간단히 하면요. 저는 이제 주식회사 더몽의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은 빈집과 노후주택을 활용해서 새로운 공간 문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희망의 집수리라고 해서 가난하신 분들의 집을 수리해주는 그런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그런 사회공헌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카이스트에서 사회적 기업과 MBA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회사를 한 7년 정도 다녔었어요.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한 7년 정도 다니다가 자동차 쪽에 원래는 이런 이상한 것들 도전하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런 꿈을 다시 한번 펼쳐보려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전한 계약하기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핵심 키워드라고 지금 써놨는데요. 이 네 가지는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내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보증금 되게 크잖아요. 작게는 300만 원에서 크게는 몇천만 원 전세로 가면 억 단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 이 네 개의 개념을 알고 들어가면은 앞으로 집을 구하실 때 좀 수월하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면은 용어가 되게 어렵고 이런 소리를 어디서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어요. 못 보신 분도 계시고요.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물건 이게 내 거라는 거를 어떻게 보통 표현하냐면은 소유를 통해서 그거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관련해서 이거 내 거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은 그게 아니거든요. 부동산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굉장히 큰 재화라든지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등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래 이거 네 거야 이거 네 거야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정해주는 거죠. 부동산하고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기를 쳐서 이제 그거를 자신의 소유로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집을 살 때 아니면 집을 우리가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등기부등본을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의 일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어떤 경매에 넘어왔었던 이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상한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 더 먼저 말씀드리면은 어려운 용어들은 제가 최대한 순화를 해서 이해하기 편하도록 해드릴게요. 이런 거 보면은 한문으로 돼서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냥 처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편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총 세 가지로 나눠져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표제부라고 써져 있고요. 갑구라고 써져 있고 을구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좀 이제 보시면 되는데 표제부에서는 봐야 될 중요한 게 내가 계약하는 집의 주소가 여기가 정확히 맞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러 갔었을 때 반지하부터 101호라고 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 등기부등본에는 반지층에서 이렇게 1층 이렇게 써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계약서랑 안 맞아서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서도 쓰는 걸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뒤에 가서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표제부에서는 건물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다만 아파트처럼 모든 사람들이 한 건물에서 같이 사는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 한 개로 나와요. 한 개라는 거는 땅하고 건물에 대해서 같이 섞여서 나와요. 그리고 일반 주택이라든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땅하고 건물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이제 볼 때는 땅이랑 건물 두 개 다 봐야 된다는 개념으로 일단 접근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아파트라든지 같이 사는 공동 빌라라든지 이런 데는 한 개만 있다. 이거 보통 이제 부동산 가서 계약을 할 때는 다 공인중개사분들이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한 개만 보여주면은 토지나 건물 없어요 이렇게 한 번씩 그냥 대물로만 봐줘도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좀 아는 사람이구나 제대로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것도 한 가지 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주인이 누군가에 대한 이력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순위 번호가 지금 10번으로 나오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쭉 있는데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9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주인이 누구였는지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8번이나 7번에는 경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 증여,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증여받았다는 것도 다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갑부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소유권 관련된 것만 쭉 보시면 돼요. 을구는 소유권 이해의 내용이고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는 대출이 얼마 껴 있느냐 라는 개념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에 대해서 뭐 전세를 설정했는데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전세금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소유권 이외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주로 이제 대출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집중을 해야 될 거는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전세금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금을 못 지키는 경우는 대부분 경매에 넘어갔을 때 가장 전세금을 날릴 가장 위험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대출이 얼마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대출이 많이 껴있다고 하면은 좀 보증금을 많이 넣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집의 가치를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당 금액 관련해 가지고 빼줬을 때 이게 일단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고 간혹가다 매매가보다 대출이 더 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또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매매가 이 집의 가치가 한 5억 정도 되는 건데 대출이 3억 정도 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계약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개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집은 5억 있는 것 같으니까 갈 수 있고 앞으로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난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면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그런 리스크를 팔지 안 팔지는 이제 본인이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의 가치가 얼마일 때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집을 어떤 한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삼아서 은행에서 9억을 대출을 받았대요. 근데 내가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 금액이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라고 했었을 때 이 집의 가치가 얼마일 때 내 보증금이 안전할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12억, 13억 정도 되면은 들어가지 않을까. 이거는 다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판단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집이 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때는 뭐 집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해서 마지막 거래 가격을 보니까 10억이 거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대출 9억 들어가 있고 내가 보증금 7천만 원 들어왔는데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확 떨어지면서 이 집의 가치가 7억, 6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되게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은행에서도 그 사람이 하필 또 대출받은 이자를 못 내면 바로 이제 경매에 넘어가는데 낙찰 가격이 5억이라고 하면은 은행에서는 4억 손해보고 나는 7천만 원 날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순위번호라고 있어요. 이 근저당권 설정돼서 여기서 뭐 3억 빌리고 A라는 은행에서 3억 빌리고 B라는 은행에서 4억 빌리고 C라는 은행에서 5억 빌리고 이 순서대로 있으면은 경매로 넘어가서 돈이 나왔었을 때 먼저 빌려준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낙찰 가격이 5억이었다. 근데 여기에 3억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빌려준 사람 4억이었다 하면은 여기 3억 갚고 나서 그 다음 이 사람은 2억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선순위라고 많이 하는데 이런 권리에 대한 순서 자체를 먼저 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제일 좋은 거는 대출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게 제일 깔끔하죠. 을구가 텅 비어 있고 갑구에는 딱 한 줄로 소유자 해서 어떤 개인 이름으로 딱 한 명만 딱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쉽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좀 월세나 전세를 사시는 분들을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으로 이제 보고 일정 금액 미만의 월세라든지 전세 계약을 하시는 분께는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일정 금액 미만으로 해서 계약을 하면은 세치기를 해서 제일 위로 올려줘요. 그러면 이게 조건이 어떤 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환산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일 때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에 월세 5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전세로 바꾸면 1억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월세에 곱하기 100을 해요. 그 다음에 보증금이랑 더해주면은 그게 이제 환산보증금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이렇게 하면은 환산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미만이라서 본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1억 1천만 원 환산보증금이 됐었을 때 1억 1천만 원을 다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딱 3,700만 원까지만 보장을 해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와 실거주를 3개를 하는 걸 다 맞춰주면은 이 조건을 달성했을 때 알아서 최우선 변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어떤 거냐? 전입신고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증에 주소 나오잖아요. 그 주소가 자기가 사는 곳이고
내가 이사를 하거나 내가 어디 사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신고를 하는 거예요. 나 어디서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살고 싶습니다. 이것처럼 해서 전입신고는 그러니까 단 한 개밖에 안 되죠. 내가 몸이 두 개가 아닌 이상은. 전입신고를 하는 거고, 일단은 전입신고를 하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이제 가면 되거든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하러 왔어요 하면은 보통 확정일자도 같이 해줘요. 근데 확정일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요.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날짜를 써주는데 법률에서 인정하는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거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실거주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사는지 안 사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이거를 조사를 할 때 하는 방법이 다 있거든요. 실거주를 안 하고 있으면 아까 말했던 최우선 변제나 이런 거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평소 자기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쓴 내역이랑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 얼마나 자주 찍었는지 이런 거 보고 다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 우리 막 정치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막 위장 전입하고 위장으로 전입 신고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다 밝혀낸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밝혀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서 관련해 가지고는 등기부등본 관련해서 이제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등기부등본 소유자하고 계약자가 동일한 건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원칙은 무조건 집 소유자하고 그 사람이 직접 와서 하는 거를 FM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 잔금도 그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동일한 이름의 계좌로 붙여주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물건지 주소가 뭐 반지하 붙어 있는데 실제로 건축물 대장으로 이제 봤었을 때 아니면 등기부등본으로 봤을 때 거기서는 이제 반지하 1층, 2층, 3층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새 뭐 반지라고 해도 뭐 계단 하나만 내려가는 반지도 있거든요. 거의 1층이나 다름없는 반지가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그 집 호수에는 101호라고 써놓거든요. 실제로 그 101호가 건축물 대장상이나 등기부등본상에는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우리 계약 물건지 주소 계약서에서 쓸 때도 지하 1층 1호라고 써야 돼요. 그걸 101호로 쓴다고 했을 때 나중에 계약서를 중복으로 사기치려고 하면은 또 막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한 집을 막 두 명 동시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등기부등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서류를 기본으로 잡고 들어가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 이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약서 쓰는 날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게 필요해요. 미리 부동산을 보고 막 해가지고 등기부등본 보니까 되게 깔끔해. 그래서 계약해야지 해서 이제 와서 이제 계약금 붙여주고 나서 보니까 그 전날에 대출을 막 왕창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계약 당일 기준에 등기부등본을 떼주는 게 원래는 FM이에요. 공인중개사분들이. 근데 그러니까 안 떼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귀찮기도 하고 뭐 설마 바뀐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우리 돈은 소중하니까 계약 당일날 등기부등본을 떼서 을구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보통 임대차 계약할 때는 많이 쓰지는 않지만 매매 계약할 때는 그 계약서 상에도 등기부등본을 악화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유지를 한다라는 또 조항도 막 넣을 때도 있어요. 을구에 막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그 건물에 있는 남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안 나와요. 이제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한 층에 이제 한 개씩 있어요. 101호, 201호, 301호, 401호가 있고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라고 쳤었을 때 한 층에 전세금을 3억씩 받은 거예요. 대출은 하나도 없어 이 건물주가. 등기부등본 때 보니까 을구에 대출 잡힌 거 아무것도 없어. 되게 깨끗해. 그리고 이 건물 보니까 주변 시세 보니까 대충 부동산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한 10억 정도 해요. 나는 이제 4층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1, 2, 3층에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뭐 다 4억씩 들어가 있다 쳐봐요. 아니면 3억씩 들어가 있다 쳐봐요. 그러면은 이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이 사람들이 다 그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이렇게 했다고 했었을 때 이제 그럼 순서대로 줄 거 아니에요. 먼저 들어온 사람부터 그 경매 넘어가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한 푼도 받아갈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통 빌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집을 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 아저씨한테 다른 집 전세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싹 다 물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팁인데요.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무조건 법적으로 뭐 3개월을 맺든 5개월을 맺든 뭐 1년을 맺든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최소 계약 기준이 2년이에요. 실제로 계약서상에 1년 계약으로 하더라도 1년 지나고 나서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은 저 좀 더 살 건데요. 2년까지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면 할 말은 없어요. 다만 내가 1년 살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돼요. 임차인한테 되게 유리하게 돼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1년 계약으로 유도해서 이제 살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일본 중간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2년 계약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2년 보장이 돼 있으니까 집주인도 그냥 2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계약으로 유도해서 2년 사고 싶으면 2년도 살아도 되고, 아니면은 1, 년만 사고 그냥 나가고 싶을 때 나가도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1년 계약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고 있어요. 1년 계약이 아니라 2년 계약을 했고 2년이 이제 도래하고 있어요. 뭐 계약을 더 연장할지 말아야 될지 뭐 집주인하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둘 다 뭐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귀찮아가지고 얘기도 안 했어. 그래서 2년 하고도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2년이 플러스로 2년이 더 연장이 된 거예요. 총 4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총 4년. 처음 입주했던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2년 계약년 플러스 2년이 되는데 묵시적 갱신이 돼버리면 어떤 게 좋냐면은 난 나가고 싶어요라고 말하면은 말한 이후에 3달 후에 나갈 수 있어요. 아무 때나. 근데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집주인한테 연락이 오면은 좀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쉬운 거죠, 좀. 집 계약하기 전에도 전세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집주인하고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싸움이 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보통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금을 10%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증 뭐 전세 개념 전세에서 뭐 1억짜리 전세를 구했다고 하면은 1,000만 원, 1억의 10%인 1,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계약금이에요. 근데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은 그 계약금을 못 돌려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은행에서 항상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오라 그래요. 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계약서를 가져오래. 그럼 계약했다가 계약금 줬다가 은행에 갔더니 대출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그럼 전세 그 계약금 1,000만 원 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집주인하고 사전 동의를 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으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조항을 집어넣어요, 보통. 그리고 잔금을 그 잔금을 다 치르고 나서 바로 그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바로 받는 게 좋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선순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의구에서 이제 나중에 따지게 되는 그 순위에 따르잖아요. 그거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2개를 동시에 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거기다 이제 실거주까지 한다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자기가 살면 알아서 그게 다 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거 지원 정책 관련해 가지고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서 여기서 뭔가 이게 설명해 주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팁을 하나 주는 거는 청년 주거 지원 이 6글자 쓰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시적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것도 엄청 많아요. 지금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0달 동안 20만 원씩 월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올해 6월 달에 떴었거든요. 저는 이거 우리 더몽 세입자애들한테 싹 다 얘기하자고 이거 받을 수 있는 애들 다 받게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딱 접수받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지금 이거 2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짜리 뜰 때도 있고요. 뭐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뭐 이번에 지금 제일 좋은 게 중소기업청 거가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사라지기도 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중소기업청은 100%다 나오고 100%다 나오는 게 전세금이 1억이라고 하면 1억 다 대출해주고 보통은 자기 비율이 약간 좀 있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1억짜리 집이 1억짜리면은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하고 나머지는 너가 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이게 그나마 좀 행복주택은 한 번씩 계속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싸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외 좀 애매한 것들 뭐 SH공사, LH공사 그리고 뭐 쉐어하우스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쉐어하우스 플랫폼 이런 거 있는데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별로 안 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보는 거는 살짝 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그냥 청년 주거 지원 검색해서 그 중에 혜택 좋은 것들 찾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저희 회사는 버려진 공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서 행복한 공간을 만드는
공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소셜 미션을 노후주택 빈집 관련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즉 도시 슬럼화 문제라든지 지방 소멸 문제를 포커스를 맞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개 건물 15개 대학교 앞에 지금 한 60명, 지금 한 70명 정도 되는 임차인을 모시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평균 보증금 70에 월세 한 35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사업팀이 또 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골하루라고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시골집을 활용해서 삼시세끼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름방학 아니면은 뭐 그래서 그런 힐링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런 거 운영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